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디스의 충격적 경고, 한국기업 긍정적인 곳 단 한 곳도 없다. 한국 가계비 세계 제1위, 증가속도 세계 3위, 은퇴고령자 대위기, 기업과 가계부채 경제 내관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25조 번 기업도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의 충격적 경고, 한국기업 신용등급 긍정적인 곳 한 곳도 없다. 무디스 경고, 한 비금융기업 긍정 전망 단 한 곳도 없다. IMF 기업 부채 다음 침체 때 경제 내관이 될 수도 있다. 한국 가계빚 GDP 대비 세계 최대, 증가속도는 제3위. 한국 가계빚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자, 1등 할 것이 없어서 이제 빚쟁이로 이제 전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IMF 경고, 집값 급락된 고령층 위기. 자, 은퇴 고령층이 가장 또 위기의 최천병에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점포들도 매우 지금 취약하고요. 자, 코로나로 25조 부자 등극한 중고차 회사의 부자 창업자, 25조 상상이 안 가죠. 미국 기업인데요. 자,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3일 한국 비금융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국내 기업 신용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을 부여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을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에서 평가 대상 기업은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신용등급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는데 현재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우리나라 민간 비금융 기업은 모두 22곳인데요. 이 중에서 13곳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9곳에는 이제 안정적인 전망을 부여했는데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2년 이내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것은 상반기 초를 평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 26곳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15곳이 신용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자, 5곳은 신용도에 긍정적, 6곳은 중립적 실적을 기록했고, 무디스는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비금융기업 신용도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국내 혹은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억제 실패로 전국적 대규모 봉쇄 조치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이행될 경우 경제 회복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동시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유, 화학, 철강 등 자동차 업종은 본질적 수요 변동성과 공급 과잉으로 향후 수개월간 발생할 수 있는 여타 대외 충격에 대해서 취약성이 특히 높다는 것이고, 향후 경제 회복은 코로나를 얼마나 잘 겪지하는지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는 신규 확진자 급증한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무디스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10개의 기업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을 오르거나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된 것은 단 한 개 있었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대규모 자산 매각 때문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이고 있던 것입니다. 자, IMF 기업 부채 다음 침체 때는 경제 내관이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은 기업들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더 심하고 있지만요. 이는 다음 침체 때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내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IMF는 기업 부채가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디폴트에 처하거나 투자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빠르게 부채를 줄일 때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위험이 민간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잔재로 공공 부분에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IMF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 국가 기업을 얘기하겠죠. IMF는 충격에 대해 취약성이 높아지고 민간 부채 증가로 인해서 빠르고 비용이 큰 부채 감축 과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IMF는 성장 둔화로 매출이 줄고 기업 부채 디폴트가 발생해서
은행들이 손실에 직면해 있거나 대출 억제할 경우 민간 부채 축소는 이미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공공 부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층 위기에 대해서 또 가계빚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가계빚이 97%입니다. 엄청나죠. GDP 대비. 자, GDP의 97%, 사실상 100%에 가깝게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융기업인 100.4%, 정부는 41.4%인데 이것이 이제 50% 이렇게 치닫고 있죠. 네,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기관도 92.5%, 전체는 336.4%이고요. 자, 미국하고 비교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미국이 106%라고 그래서 우리가 45%, 6%, 50%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기축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딱 여기서 증명해 보이죠. 한국은 제1위입니다. 넘버1으로 가계빚이 많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데요. 자, 홍콩, 미국이 다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태국이 70%.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넘버1이다. 빚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빚의 속도를 높이고 있죠. 자,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9개 주요국 가운데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1위 할 게 없어서 빚쟁이 제2위가 된 것이죠. 빚이 불어난 속도 또한 세계에서 3위로 최상위권이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GDP 가계부채 비율 조사에서 한국은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1분기라는 사실입니다. 2분기는 더 높아지겠죠. 이어서 영국이고 홍콩, 미국, 태국 순이었고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해 4분기보다 5.8% 높아졌는데 이는 홍콩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부채 규모도 놀라운데요.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04.6%로 홍콩 230, 중국 159에 이어서 7위였다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7.4% 높아졌고, 한국 기업보다 상승폭이 큰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홍콩 이 세 군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고요. 이 같은 가계기업 부채 급증은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국가까지 더해지고 있죠. 한국의 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 9천억 원으로 5월 말 대비 8조 1천억 원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 3월 9조 6천억, 2월 9조 3천억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월별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매년 6월 말로 보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가 되겠고, 6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 946조 7천억 원에 5월 말보다 1조 5천억 늘었습니다. 4월 27조 9천억, 5월 16조보다 비교하면 증가폭이 급감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6월 대출 증가액 4조 9천억, 3조 7천억만 놓고 보면 6월 통계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가계, 기업, 이어서 정부까지 이제 같이 덩달아서 빚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의 요소로 꼽고 있고, 금융당국의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가 많고, 변동금리와 원금 일시상환 비율 대출이 높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 요소로 가계부채를 꼽았는데요.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하면 고령층 취약성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퇴해서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전 재산에 가까운 집이 집값이 떨어진다면 다른 세대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IMF는 191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에 원금 일시 상환 대출이 많아서 대출자가 상환 부담에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 일시 대출이 원금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시.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인데요. 이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IMF는 전세 보증금 상환 위험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있죠. 전세 보증금 제도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기업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데 손실을 봐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코로나로 25조 부자 등극한 중고차 회사의 부자 창업자, 미국 온라인 중고차 기업인 카바나 부자, 아들과 아빠를 얘기합니다. 부자가 큰 부자가 아니라 창업자의 보유한 지분 가치가 25조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고차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바나 주가가 급등한 덕분인데 9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카바나 주가는 전날보다 하루 만에 30.6% 뛰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도 $90대 있던 카바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0% 가까이 급증해서 3월 최저점 대비 주가가 670%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에도 또 같이 전혀 상관없이 도리어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카바나가 급등한 주 이유는 코로나가 이제 꼽히고 있는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 대신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 확대가 이어졌고 카바나는 빠르면 10분기 내에 중고차 구매를 완료하고 10분 이내에 완료하고 미국 각지에 설치된 이른바 자동차 자동 판매기에서 차량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바나는 올해 3분기 매출이 급증한다고 예상을 발표했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바나 올해 예상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지난해 10배 수준인 200만 대가 되겠고 작년에는 20만 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카바나는 2017년 뉴욕에 상장한 이래 적자를 이어오고 있던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코로나로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경제 위기 시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고령자는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재산 관리를 합리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추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소비의 일부 주체인 그리고 큰 축인 정부의 무분별한 진출로 한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잘 이해를 하고 이때 카바나처럼 어려울 때 가능한 일, 더 잘 되는 일도 있으니 각자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각자 장점들을 잘 살리고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 틈새 시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에 더 성장하거나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